네, 안녕하세요. 오늘 드릴 말씀은 도대체 이 부동산은 오르는 건가, 내리는 건가, 누구 말이 맞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도 이걸로 굉장히 골치가 아팠기 때문에 최근에도 제가 이런 걸 벗어났다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또 머리가 아플 뻔 했는데, 옛날 기억을 되살리면서, 다시 이제 마음을, 바로 잡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뉴스가 요즘 굉장히 좀 헷갈리죠. 그래서 헷갈린다는 건 딴 게 아니고,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유튜브, 또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뉴스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은 느끼실 텐데, 다 전문가들이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다 똑똑한 사람들 같고, 다 정장 있고, 다 말도 잘하는데, 아니, 말이 정말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죠. 한 사람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이유로 앞으로 오를 겁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사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정반대 사람들 얘기도 만만치 않거든요. 아닙니다. 이런 이유, 이런 이유, 이런 이유들로 앞으로 내릴 겁니다. 그러니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는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이제 그런 걸 들으면은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죠. 예, 아니, 대체 오른다는 거야, 내린다는 거야. 지금 오른다고 해도, 오른다고 얘기를 해도 투자하기가 힘든데, 오르는지 내리는지조차 알 수가 없으니, 그렇다고 투자를 또 안 할 수는 없고, 예, 그런 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얘기하고 싶던 거예요. 자, 전래동화처럼 이렇게 구성해 봤어요. 자, 당신은 돈을 조금 들고 있을 거예요. 돈이 얼마인지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사람마다, 어느 정도가 조금인지는 다를 테니까요. 몇 억일 수도 있고, 몇 천일 수도 있고요. 이걸 가지고 당신은 이제 돈을 벌고 싶은데,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복잡하기만 하죠. 그리고 강력한 마음속에 외침이 들리죠. 소중한 내 돈을 잃을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투자를 안 하고 이제 지켜보게 되죠. 돈을 넣었다가 잃으면 안 되니까. 근데 꼭 이럴 때에 이제 전화가 오거나, 이제 동기 결혼식 가서 후배를 만나면, 후배든 선배든, 평소에 저보다 부동산에 더 관심이 없어 보였던 후배 때, 아, 선배, 그때 얘기해준 대로 했더니, 부동산으로 돈을 꽤 많이 벌었어요 하면서, 꽤 많은 것도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예를 들자는 거죠. 꽤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화상으로 혹은 이제 그 인사치레로 그 앞에서는 야, 진짜 축하한다. 축하한다. 너 정말 열심히 했다.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참 열심히 했고 잘했다. 축하한다. 이렇게 말은 하죠. 하지만 배가 아픕니다. 이건 상대방이 잘 돼서 배가 아프다기보다도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나도 저렇게 돈을 벌 기회가 내게도 있었는데 나는 그걸 못했는데 저 사람은 했다. 여기서 이제 기인하는 배 아픔이겠죠. 상대방이 저한테 잘못한 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배가 아프단 말이죠. 축하는 했지만. 그럼 다시 생각하게 되죠, 우리들은. 아니, 가지고 있는 돈 이거 어떻게 굴려야 되나. 집에서 그냥 가만히 수양하고 있는 게 답이 아니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나 공부를 한단 말이야. 주식도 있고, 비트코인도 있고, 부동산. 대부분 이 세 개 중에서 끝나요. 재테크라고. 재테크라고 석유나 광물 채굴권 사는 사람 있어요? 잘 없어요. 이 재테크 한다고, 실제로 금, 실물 1kg씩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달러 1억원어치 사는 사람? 없어요. 세금 때문에. 수수료도 비싸고, 달러는. 금 같은 경우는 한번 살 때마다 부가가치세 10%씩 내야 돼요. 그러면 내가 1억원어치 샀으면 들어가는 돈은 1억 1000이라는 얘기인데, 사는 순간 1000만 원 손해죠. 1000만 원을 벌어야
쌤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 쉽지 않아요.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세 개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 선택하신 분들은 당연히 그쪽 카테고리에서 이제 고민을 시작하실 거고, 뭐 비슷한 고민이에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에서 찾아보죠. 뭐 찾아보냐면은, 제 친구들 다 이렇게 검색한대요. 부동산으로 돈 버는 법, 경매로 돈 버는 법, 갭 투자하는 법, 이런 거 쳐보는 거야. 치면 유튜브에 이제 정보가 엄청나게 많죠. 고급 정보도 있지만, 이제 안 좋은 정보도 있고. 이걸 이제 보다 보면은, 공부를 아예 안 했을 때는 마음이 편안해요. 예. 공부를 아예 안 했을 때는 마음이 편안한데, 오히려 공부를 좀 해서 아는 게 생기면 마음이 좀 불편해진대요. 왜냐면은, 이거 아예 신경 안 쓸 때는 마치 무슨, 우리나라 말고 막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 얘기처럼 뭐 노르웨이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났어. 아니면은 뭐 스웨덴에서 어떤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어. 하지만 그게 나쁜 일이고 좋은 일이고 간에 뭐 저랑 상관없이 느껴지잖아요. 굉장히 먼 나라의 일이니까. 부동산 주식도 그렇게 여겨진다는 얘기죠. 공부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벌었다 하든 돈을 잃었다 하든 내 일이 아닌 거야. 그래서 전혀 신경을 안 썼지만 공부를 좀 하면 달라지거든요. 이 내일이거든, 내일이고 나도 좀만 하면 돈 벌 수 있을 것 같거든. 나보다 훨씬 이 감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도 블로그랑 유튜브 보면은 돈을 꽤 벌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해보면은 좀 벌 수 있겠다. 이런 욕심, 그런 긍정적인 마음, 열정 이런 쪽의 마음이 생기는 반면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유는 이 반대쪽 마음인데 불안이 생겨요. 불안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분명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을 갖다가 내가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돈을 또 잃고 있는 것 같거든. 기회를 날리고 있는 것 같거든. 아니면은 하면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겠는데 막상 하려니까 엄청 불안하거든. 예, 뭐 겁이 나거든 막. 뭐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 손해볼 것도 없고 걱정도 없는데 돈 한 100만 원, 1000만 원 벌어보겠다고 이렇게 막 더 큰 액수를 넣어? 1억, 2억을 넣어? 그랬다가 잃으면 어떡해? 근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자니 선배들은 돈 저렇게 벌고 막 네이버 블로그랑 유튜브에서는 몇억 벌었다, 몇천 벌었다 이런 사람이 막 계속 뉴스 기사가 나오는데 난 그럼 바보같이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겁쟁이처럼 이렇게 있을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예. 제가 아주 수백 번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잘 알아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죠. 회사에서 월급이 잘 나오고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죠.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그걸 내가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또 불안하고 이거의 반복인 거예요. 네. 이걸 이제 악화시키는 게 바로 이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으로 부자 된 사람들의 얘기인 거예요, 얘기. 이 뉴스 안 보면 사실 그렇게 좀 흔들리는 게 좀 덜해요. 덜 흔들려요. 그런데 그 뉴스를 꼬박꼬박 챙겨보는 사람들이라거나 유튜브를 자주 보시는 분이라면 느꼈을 거예요.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그의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죠. 이제라도 나도 좀 부동산을 사야 되나 보다. 아니면은, 그래, 이렇게 오른다는데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나도 부동산을 사서 평생, 지금 좀 무리해서라도 사면 평생 걱정 없이 살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폭등 쪽의 뉴스를 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폭락한다는 뉴스도 만만치 않아요. 예, 요즘 폭락 뉴스 많이 나오죠. 폭락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이런 뉴스죠. 이제 상승장의 끝물 신호가 오고 있다. 예, 뭐 서울에서 시작된 불씨가 수도권을 거쳐서 인천, 부천, 저 위쪽으로 이제 의정부, 아래쪽으로 동탄, 천안, 이렇게 지방 거점 지역까지 내려가면서 이것은 끝물이 왔다는 신호이며 이제 대출이 막히고 미국이 테이퍼링 한다고 하죠. 근데 잘 몰라요, 사실. 미국도 지금 그 퇴사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저희 어머니 친구분께서도 미국에서 큰 음식점 하시는데, 월급 보존해주라고 정말 큰 액수를 지원받았대요. 예, 정말 큰 액수를. 큰 갈비집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받아가지고 다 주가다 보니까 일 안 하고 코로나 격리 때문에 집에만 있어도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뭐 하러 일 나가냐. 이게 이제 직장 안 구하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원래 퇴사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워낙 불확실성이 심하고 막 다 죽는다 난리가 나니까 퇴사를 못 했던 거래요. 불안해서. 근데 요즘 이제 코로나에 대한 공포감이 많이 희석이 됐죠. 그리고 이게 정말 이게 지지부진해지니까 참다 공포감도 좀 덜해지니까 참아왔던 퇴사를 해버린답니다. 이거 두 개 때문에 미국이 고용 지표가 원래 확 올라가려 했는데 많이 떨어졌대요. 예, 기대보다 3분의 1 이하로 고용 지표가 나왔다라고 해서 미국이 그럼 테이퍼링 안 해야 되나 또 이런다는데 이런 거 하나의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하지만 어쨌든 뉴스에서는 이 테이퍼링이 될 것이다. 대출이 막힐 것이다. 우리나라 금리가 그러면 따라서 올라간다. 그러므로 5에서 10년 동안 지속될 폭락이 이제 시작된다. 이런 말도 나오죠. 항상 나오는 얘기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런 얘기 나오죠. 이게 지금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뉴스 보면 나와요. 예, 공포감을 심어주기 딱 좋죠. 지방 중에 공급이 이루어진 데는 거기가 벌써 전세가율이 확 낮아지고 사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없어졌다. 이런 뉴스도 있어요. 그러면 헷갈리는 거죠. 이제 헷갈려. 예. 부동산을 안 하고 싶지만 안 할 수는 없어. 불안하니까. 예. 친구들이 돈을 버는 것도 불안하고 친구들만 돈 벌고 나만 돈 안 버는 것도 불안한데 그거랑 별개로 일단 남들은 다 공부하고 투자하고 이러는데 거기서 난 전혀 딴짓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투자는 안 할지언정 이쪽 뉴스는 계속 봐야 마음이 좀 편한데 뉴스를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게 돼 있다. 심리가. 다 전문가들이고 아까 했던 얘기죠. 다 전문가들이고 다 똑똑하고 다 멋있게 정장입고 나와서 말도 막 청산유수처럼 하는데 정확히 반대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양 진영에서. 오른다. 내린다. 그런 얘기 있어요. 오른다는 쪽 사람들이 내린다는 쪽 논리를 굉장히 이제 비판하죠. 질타하고. 반대로 내린다는 쪽 진영의 사람들은 이 오른다는 진영의 논리를 굉장히 비판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완전한 중립자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양쪽을 골고루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제 돈이기 때문에 제 돈을 제가 투자하는 거니까,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책임은 누가 져요? 제가 져요. 예, 제가 지기 때문에 저는 하락론자든 상승론자든 논리적으로 맞는 거가 있다면 저는 받아들이려고 해요. 들어보면요. 양쪽 다 맞아요. 양쪽 다 맞아요. 어느 하나 버릴 그게 없어요. 오르는 쪽은 이렇게 얘기하죠. 당분간 서울과 이 경기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로 이제 필두 이제 대변되는 이런 주택의 가격이 내려갈 요인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여전히 전세, 월세에 살면서도 적당한 가격의 집이 나오면 살려고 실탄을 막 모아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수두룩이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으며 그 증거로 서울에 있는 지금 DSR 대책이 또 나왔잖아요. 나온 다음부터 그걸 염려해서 6억 이하 집들이 다 동일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이걸 유일하게 풀 수 있는 것들은 공급 정책인데 사실 정부에서 얘기한 공급 정책이 조금 이제 과하게 밀어붙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쪽 분들은 실제로 그렇게 얘기한 것 중에 여러 개가 잘 안 되고 있죠. 어디에 몇만 호, 어디에 몇만 호 했는데 다 그죠? 군부대랑도 얘기도 안 하고 했고 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진행이 잘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근거 들면서 더 오를 것이다. 상당히 타당합니다. 들어보면. 근데 내릴 것이다. 이분들 주장도 타당해요. 이분들 주장은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이 증가됐고
그 유동성이 주식과 부동산, 비트코인에 흘러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요즘 젊은 분들께서 이쪽에 이제 좀 더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됐고, 옛날에는 그냥 저축만 하던 사람들조차 이런 쪽에 돈을 넣기 때문에 이게 올라간 거지, 실질적인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 것은 아닌 걸로 보여진다. 타당하죠? 그리고 이것들이 코로나 전에 있었던 각종 문제들 중에 하나도 해결된 게 없다. 알겠지만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게 뭐죠? 한국은 OECD에서 뭐 1등을 2개 정도 해요. 첫 번째가 자살률이 1등이고요. 두 번째가 출산율 감소가 1등인가 뭐 그래요. 2100년에는 대한민국에 뭐 한 명만 남아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죠.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뭐 진짜가 될 수도 있다는데, 그런 걸 들면서 지금 서울에서 이렇게 40억, 50억짜리 집이 나온다면은 그걸 뒤에 누군가가 계속 사주고, 50억짜리 샀으면은 그 뒤에 또 누가 55억에 사주고, 60억에 사주고, 65억에 사주고 해야 되는데, 물론 삼성, 현대, LG 같은 이제 이런 굴지의 기업들이 계속해서 GDP를 올리는데 도움은 주고 있으나, 실제로 그 돈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사줘야 될 젊은 층이 어떻다? 요즘 이제 실업률 심각하죠. 전부 다 AI랑 그리고 무인 상가로 바뀌고 있죠. 다들 이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걸 받쳐줄 중산층이 부족하다. 베이비붐 세대는 이미 은퇴를 했고 가처분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집을 팔 수도 있으며, 모든 이런 것들 논리적으로 탄탄합니다. 이런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냥 잠깐 올라갔다라고 이쪽은 주장하고 있어요. 양쪽 주장을 제가 들어보기에는 너무나 다 논리적이란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저도 궁금했어요. 대체 앞으로 오른다는 거야, 내린다는 거야? 아니, 내린다고 해도 투자하기 힘들고, 뭐 오른다고 해도 힘든데 모르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했을 때 저도 예전에는 이걸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한 줄기 빛을 찾은 것 마냥 약간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결책을 저는 찾아내고 있어요. 돈을 실제로 번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니 해도 결과를 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책, 그리고 얘기, 뭐 강의 그런 걸 종합해서 볼 때 부동산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그분들은 참고만 할 뿐이고, 어떤 시장이 펼쳐지든 돈은 항상 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봐봐요. 오른다, 불장이다 라고 해서 모든 전국의 부동산이 일정한 퍼센트로 일정에 오르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반대로 내린다고 해도 전국의 모든 아파트, 빌라, 상가, 토지가 10%, 15%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른다고 해도 내리는 놈이 있는 법이고, 내린다고 해도 오르는 게 있는 법이고, 같이 내려도 어떤 놈은 빨리 떨어지고 어떤 놈은 천천히 떨어지고 적게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제가 여기서 뭐 공부하는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예, 그건 양해 부탁드리고, 하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불과 이번 달에도 11월이 아니죠. 10월 달에도 15억짜리 아파트를 실제로 12억에 낙찰받은 분이 계세요. 12억 2천인가 12억 3천에. 그럼 이분은 세금이랑 그런 걸 다 빼고도 2억, 적어도 2억 혹은 2억 이상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무주택자라고 했을 때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뭐 부동산 시장이 끝물이고 4, 4분기에는 대출 안 나오니까 대출 다 안 나온다라고 이렇게 막 얘기도 하지만, 이 와중에도 대출 받는 사람은 다 있어요. 예, 제가 듣는 라이브 방송하시는 유명한 유튜버님도 자기 11월 중순에 그 주택담보대출 받는다. 예, 땡땡 은행에서 이미 다 계약 끝내서 대출 나오기로 했다. 뭐 그분 재주가 용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 게 전부가 아니다. 오른다라고 하면 다 같이 오르는 그런 게 아니고, 또 대출이 안 나온다 그러면 전국 일제히 대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재주라고 하면 그렇지만 하여튼 열심히 하고 끝까지 알아보고 평소에 열심히 그런 이제 경험을 해왔던 사람들은
어떻게든 절박한 마음, 그리고 좀 유두리 있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더라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전 요즘 생각 중인데, 경매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이런 공포가 조성될 때, 그죠? 공포잖아요. 다 떨어질 것이다. 대출이 막힐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상가를 팔려고 내놓은 주인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런 뉴스를 만약에 100%다 받아들인다면 겁이 나겠죠. 내가 이걸 팔아야 되는데 내 때는 대출이 나와서 내가 뭐 5억짜리를 내 돈 2억만 주고 샀는데 지금 이거를 넘기려고 하니까 7억, 8억 받았으면 좋겠지만 뒷사람은 대출도 안 나오고 뭐 아파트값, 상가값 더 내려갈 거라고 그러고 이렇게 불길한 얘기만 해야 되니까 더 싸게 팔아야겠네, 권리금을 좀 더 싸게 받아야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매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겁에 질린 매도자가 싸게 팔거나 최소한 높은 가격에서 좀 깎아줄 것이기 때문에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것은 기회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물론 매수자가 맞을지 매도자가 맞을지 몰라요. 예, 모르지만 시장 상황이 이제 뭐 어떻게 펼쳐지냐에 따라서 둘 중에 어떤 사람의 판단을 잘했는지가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 저도 예전에는 이제 믿었어요. 부동산이 오른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든 나도 돈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부동산이 내린다 그러면은 아무도 돈 못 벌고 전 국민이 다 손해를 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고,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은 길게 썼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돈 번다는 거예요. 예, 작게 벌든 크게 벌든 하여튼 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좀 따라하면 좋겠는데 이게 쉽진 않아요. 예, 뭐 뉴스만 보고 투자하고 그런 건 아니고 이 사람들 정말 열심히 해요. 예, 뭐 실제로 만나 뵈도 그렇고 강의를 듣거나 책을 보거나 해도 그 얘기들, 특히 이분 책을 제가 좀 읽고 있어요. 청울님, 이거 청울님 님인데 거꾸로 됐죠 또.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분이 월세를 1,000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 1,000만 원 정도 월세를 받는 사람이 되기 전에 거의 뭐 나이가 40이 넘었음에도 밤새는 거를 뭐 밥 먹다시피 했는데 그러다가 2번 기절을 했다고 해요. 한 번은 뭐 하루 종일 임장을 하고 밤 12시부터 오래된 아파트에 천장과 벽을 칠하는, 흰색 페인트를 가지고 칠하는 걸 12시부터 시작해서 새벽에 끝내고 올라올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크게 어지럼증이 일어나면서 쓰러져서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까 머리부터 뭐 얼굴, 목, 상체가 전부 다 흰색 페인트가 뒤범벅이 된 채로 베란다에 누워 있었던 거죠. 예, 펑펑 울었다고 하시는데 뭐 슬픔의 눈물이었다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난 반드시 된다, 뭐 이런 자기 확신의 눈물이었다고 이제 책을 쓰셨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도 성공한 사람들의 뒤에는 하나같이 그런 일을 안 겪은 사람이 없더라. 예, 그런 걸 좀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그 회사 하나 면접을 보고 왔어요. 사실 제가 이제 중개사를 다시 열어야 되나 아니면 이제 중개사 체험 프로그램 이런 걸 해야 되나 혼자 고민 중이었는데, 제가 굉장히 가고 싶어 하는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이번에 잡 포지션이 나서 면접을 보고 왔는데, 예, 전 할 수만 있다면 그 회사에서 같이 일할 수 있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뭐 그런 분들은 뭐 회사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그런 열정적인 태도로 그런 자기가 먹고 살 일을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한다는 거죠. 정말 이제 본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요, 이런 분들이 하는 투자를 제가 가만히 봤는데, 베팅 이런 걸 할 때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이분들의 투자법 중에 저처럼 혹은 여러분 중에도 초보자가 계시다면 혹은 소심한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따라할 수 있는 투자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바로 상승해주면 땡큐지만 하락을 해도 부담 없이 버틸 수 있는, 회복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투자를 합니다. 이분들이.
예를 들면 상가를 투자할 때, 상승장에 투자하는 상가라면은, 상승장에 베팅하는 투자를 한다면은, 대출을 엄청 끌어들여서 정말 뭐, 노른자 땅에 노른자 상가를 아주 비싸게 사서 그게 땅값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린다라거나 정말 우량임차인이 우량임차를 맞춘다라거나 그런 베팅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하락장이 오거나 우량임차인이 안 맞춰지거나 이게 안 팔리면, 쉽게 말해서 플랜 A가 안 되면 플랜 B랑 C는 굉장히 괴롭게 바뀌어요. 예. 대출을 막 80, 90 갖다 썼는데 그게 이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이자와 혹은 원리금을 상환해야 된다면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집니다. 그거에 비해서 지금 상승할 땐 땡큐, 하락해도 버틸 수 있다라는 투자의 핵심은,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그렇게 베팅하는 투자가 뭐 10억, 20억 투자라면은 금액 자체를 줄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금액은 적절하게 뭐 5억으로 유지하되,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매입가를 저렴하게 가져가는 겁니다. 예.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저렴하게 이제 사오던지, 그게 힘들다면은 경매 낙찰을 통해서 처음부터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하지만 이런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낮게 산다, 싸게 산다. 그런 다음에 A급 임차인이 들어오면 좋지만 B급, C급 임차인만 들어와도 충분히 대출 이자를 감당하고 내 생활비가 어려워지지 않을 정도의 상가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잘 되면은 대박까지는 아주 중박이지만 안 된다면 쪽박은 아닌 거예요. 네. 뭐 B급이나 C급 임차인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만 들어와도 이자는 낼 수 있으니까 제 다른 자산에 피해가 가는 걸 방지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개인적인 수준에서 난 그게 3억이다. 난 그럼 1억이야. 수준에서 투자를 끊임없이 한다는 얘기죠. 투자에 대한 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또 그런 분들은 본인이 직접 상가를 운영할 최악의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이제 무인 매장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왜냐면은 유인 매장은 아무래도 본인이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요즘 월세보다 비싼 게 인건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가 종료되고 나면 그때 이제 임차인 쪽으로 뭐 제대로 된 권리금을 받으면서 넘기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결론적으로 주식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에서도 단기적인 상승 하락은 맞추기가 힘들다. 그런데 이걸 맞추지 않고서도 본인만의 기준을 세워서 적든 크든 지속적으로 이익을 내는 사람들이 많더라. 어디 많냐고요? 책, 유튜브, 블로그 많습니다. 특히 저는 책을 추천드리는데요. 적은 비용 대비 그 내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투자 요령은 상승이 오면 중박 혹은 소박 땡큐고, 하락이 와도 버틸 수 있는 투자라면 저같이 소심한 사람도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생각보다 이제 좀 녹화를 길게 했는데요. 네, 이게 상가나 주택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